한 사람의 인연은 예상치 못하게 궁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덕임이 궁녀로 입궁을 했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누가 궁금하시죠? 예. 자, 바로 해경궁 홍 씨가 본인 처소의 본방 나인으로 성덕임을 불러들인 겁니다. 본방 나인. 본방 나인. 뭐죠? 본방 나인? 본방 나인이 뭐죠? 자, 본방은요 바로 왕비의 친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본방 나인은요 중전이나 세자빈 등 결혼해서 들어오는 내명부 여인들이 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궁녀, 그러니까 일종의 낙하산 궁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 데리고. 그러면은 그만큼 가장 가까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경궁 씨는 왜 성덕임을 궁궐로 불러들였을까? 사가에 머무른 그 며칠 동안 성덕임의 이런 면이 확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성덕임의 어떤 면이 그 해경궁 홍 씨의 눈에 띄었는지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겨우 생후 만 1년이 갓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았다. 와. 엄청 총명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기록에도 보면요. 성덕임이 특별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글을 곧잘 알았다고 하니까 총명함이 아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해경궁 홍 씨는요. 성덕임을 두고 아주 복스럽게 생겼다 라면서 아주 흡족해했다고 하네요. 복스러운 외모부터 반짝이는 총명함까지 성덕임은 해경궁 홍 씨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기록을 보면 그 성덕임이 타고나면서부터 기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궁궐 라인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궁이란 곳 자체가 굉장히 신분적으로 철저하고 예절도 엄격하고 정말 주변 여러 관계들을 잘 살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면이 아마 해경궁 홍 씨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자, 똑똑하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던 성덕임. 덕임은요, 해경궁 홍 씨에게 신뢰받으면서 궁녀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덕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이 있겠지요? 이산. 오. 맞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 씨의 아들 세손 정조였습니다. 당시 경희궁에서 지내던 정조는요. 자주 오지는 못해도 한 번씩 어머니인 해경궁 홍 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사실 정조에겐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줬거든요. 지금은 지금 초등학생 나이거든요. 10살, 11살, 12살 막 한창 엄마 품이 그리울 때인데. 그죠. 할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또 무서운 아버지. 정말 무서워. 아버지를 또 그렇게 한 거를 알고 있는 이 이산 입장에서는 이 경희궁에 있었던 시간보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잠깐의 시간이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본인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세손이니까. 세손은 안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네네네. 되니까. 그렇죠. 약간 유일하게 풀어줘도 되는 그렇지. 시간이고 마음을 놓아도 되는 정말 그 짧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아버지까지 죽인 정말 무섭고 깐깐한 할아버지 영조.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달난 조정 대신들. 정말 궁안은 도무지 내 편이라고는 없는 그 마음 둘 곳 없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정조는요. 11살 때 결혼해서 아내 세손빈 김 씨가 곁에 있긴 했습니다. 세손빈 김 씨는요. 왕비를 배출한 적 있는 그런 빵빵한 집안의 인물이었거든요. 영조는 그 세손빈이 들어와서 당시 아들이 귀했던 왕실의 그 대를 이을 적장자를 낳아주길 바라면서 정조의 배필로 맺어 준 겁니다. 하지만 세손빈은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안식처나 의지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부인인데. 교수님, 그러면 아내인 세손비는 왜 힘이 안 된 거죠?
네, 그 세손빈 자체는 굉장히 올바르고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손빈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정조의 장인이었던 김시묵이 정조가 그 왕세손 시절에 썼던 존현각 일기에 보면 굉장히 좀 그 관직을 사사로이 뭐 매갈매직을 한다던가 아하. 내지는 막 이간질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버지 장인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쉽게 친밀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대면대면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당시 정조는 아내조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이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성덕임? 본방 라인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성덕임은요, 해경궁 홍 씨의 궁녀로 조용히 소임을 다하며 지냈죠. 자, 그런데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일상에 큰 파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성덕임을 불러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기 혹시 영조? 아, 영조. 할아버지? 그것도 할아버지가 으슥한 밤에. 왜요? 예? 왜?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뭐 이러는 거니까. 바로 15살의 세손 정조였습니다. 어허. 오. 어허. 야. 세손 정조는요, 덕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와. 부드러웠다. 칭찬이 몇 개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사랑에 빠졌다. 뭐 짧게 표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 시대에서 딱 보면 용모가 깨끗하다는 표현 자체가 네. 진짜 이쁘다는 얘기예요. 맞아. 네, 왜냐하면 이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모가 깨끗하다는 건 내 눈에 거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와. 사실 정조는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갓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조의 눈이 자꾸 이 덕임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와. 어머니를 보던 정조의 눈동자는요, 이렇게 보면서 차를 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고요.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그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겠죠. 아, 딱 이런 그 느낌 나이 아시죠? 때 알죠? 네, 이런 느낌 아시죠?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이렇게 남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 부풀듯 점점 커져간 겁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감정,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야속한 현실이 있죠. 정조는 덕임이를 매일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할아버지 영조와 경희궁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틈이 나면 어머니한테 온 거거든요. 동궁에 앉아서 책을 볼 때도 덕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보고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정조가 덕임을 몰래 불러낸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가 좋구나. 어떻게 지내냐,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되게 직설적이다. 15살인데.
한낱 궁녀인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설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도성 내에서 아니면 이 나라 전체에서 왕의 말을 뿌리친다? 유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 예,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와, 그렇죠. 성덕임은요,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빈과 세손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받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후궁들이 막 먼저 아들 낳으려고 그렇지. 머리 쓰고 이랬는데 성덕임은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대단한 거죠. 오, 그 당시. 진짜.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야사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스꽝한 곳에 불러서 그러니까. 뭐 다리 밟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진짜 했을까? 아니, 아닐 이거 수도 너무 있잖아. 신기하다. 그죠? 어디 예. 쓰여 있나요?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걸 정조가 15살 흑역사를 직접 솔직하게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나를 찬 유일한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직접 써놨다는 거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고백을 거절당한 정조.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화낼 법도 하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정조가요. 거절당했을 때 그 심경을 또 글로 적어놨어요. 어. 아, 꼼꼼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상리 씨, 네. 그 심경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와, 요건 찐이다 이거는. 예. 네.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와, 감동하여?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순수한데요, 지금. 순수하고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로맨틱해. 거절한 것도 뭔가 깊은 뜻으로 뭔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야,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세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지 씨가 너무 잘할 거예요. 이 권례는 다 정적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세력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자기는 힘이 없었거든. 네. 자기는 딱 혼자야, 권례에서.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실 자객을 누군가 보낼 수도 있고 음식에 누군가 나쁜 걸 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식. 맞습니다. 세손 정조는 대의를 위해 잠시 그 좋아했던 덕임은 마음에 묻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조는요,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자신의 오른팔이 돼줄 사람을 얻죠. 자, 정조가 세손 시절 만난 오른팔 누굽니까? 홍구경 접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걸로 들이닥칠지 모를 군사들을 기다리는데 자네가 생각나더군.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궁에서 홍구경의 존재는 정말 이 정조에겐 한 줄기 빛이자 믿을 구석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1776년 드디어 25살 세손 정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어. 영조가 승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25살의 정조. 여러분들 왕이 된 정조를 보는 덕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이렇게 뭐 덕이만 예 맞아 예예예예예예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거의 그 마음. 예예예예 거의 그 마음. 그 마음이죠. 내색은 안 해도 그동안 정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이 쓰이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 덕임은 왕이 된 정조와 그 옆에 왕비로 선 효의 왕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저분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응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어느 날 궁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 네, 세자가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정조가 지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와중에 왕실 어른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태궐 안에 있는 궁인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조가 알아서 좀 후궁을 만들면 좋으련만 도통 궁녀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궁녀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까요? 성덕임. 맞습니다. 정조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궁녀가 수백 명이어도 정조의 마음에 있는 궁녀는 오직 누구다? 성덕임뿐이었다라는 오직 겁니다. 성덕임. 네. 와. 교수님, 정조라면 이런 마음도 좀 적어놨을 것 같거든요. 성덕임을 못 잊고 있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와.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말은 못 꺼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성덕임은 후궁 1순위다 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와. 예상치 못한 궁녀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궁 안에 퍼집니다. 누군가가 궁녀들을 끌어내서 칼을 꺼내 위협한 겁니다. 자, 누가 감히 궁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홍구경이요. 맞습니다. 홍보경입니다. 중전이 원빈을 독살했다고 모함하면서 궁녀들을 고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홍구경은요, 다시 후궁을 들이면 안 된다! 라고 막기까지 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왜냐하면 어쨌건 내가 왕의 외척이 됐는데 그 나의 동생이 1년 만에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 진짜 위기네요. 나에겐 정치적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커졌네. 가장 큰 위기가 된 거야. 그러네요. 홍구경의 마음은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선을 넘게 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과해진 거네요. 세손 시절부터 정치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믿었던 홍구경 역시 외척이 되어서 분란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정조는 더 이상 홍구경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경은 모든 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이선으로 아예 궐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아 예. 실제로.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실제로 이서진 씨가 그 당시 이산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임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자진 사퇴로 하지만 그 전날 아마 밤에 만나서 둘이서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사임을 시키면 넌 사약을 받거나 유배를 가거나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일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간다면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이산이 홍구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홍구에 그 다음날 사직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그거를 한 방에 받아들이죠. 진짜 마지막 배려네요. 이게 약간 일리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요? 네, 왜냐하면 정조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그 행사 이전에 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 오. 유일하게 격이 없이 마음을 터놨던 홍구경이 떠난 후 더 외롭고 맞아. 비통하게 정조는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 둘 곳 없는 정조가 이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굴까요? 성덕이. 네, 와. 성덕임. 정조의 입장에서는요, 무리하게 후궁을 뽑아서 문제가 된 걸 보니 덕임이 후궁이 되면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후궁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후궁 때문에 분란이 생길 일도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진짜 최고죠. 그렇죠. 후사도 그렇고 후궁도 안 들여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딱 보면 홍구경이 딱 나가고 나서 네. 정조는 아마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이 마음이 외로워 허하니까 음. 정조가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조가 똑똑하니까 이제는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가 돼 있고 자신이 모든 걸 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후사를 이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니까 뭔가 중간중간 자기가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조는 30살, 이때 덕임은 29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간절한 정조의 눈빛을 보던 성덕임. 이때 덕임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5년 뒤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다시 고사하였다. 거절, 와, 거절. 왜요? 왜 두 번째 왜 거절을 하죠? 이제는 이유가? 덕임은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자, 성덕임은 왜 두 번씩이나 정조의 마음을 거절했을까요? 아니 근데 첫 번째 거절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거절은 왕권도 강화가 됐고 계속 후사가 없는 거는 정조한테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너무 사랑하면은 같이 그 후사를 이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두 번째 거절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정조를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덕임도. 그럴 때 오히려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덕임의 입장에서는 그 정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 근데 본인이 이제 궁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궁녀가 어떻고 왕실의 영들이 어떻고 또 후궁이 됐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입에 휘말려서 맞아. 중전과 그 해경 홍 씨에게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경궁 홍 씨 사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또 그렇게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주에서는 시선이 아마 해경궁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후궁을 밀어넣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실은 하는 거죠. 야, 그 어린 나이가 아닌 더 이상 늦어지어도 문제인데 그때 당시만 그 나이만 해도 30살, 29이면 많은 나이 아닙니까 교수님? 엄청 많죠. 그쵸. 예. 왕실 전체가 지금 걱정할 정도로 정조의 후사가 급한 상황에서 덕임이 생각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자신보다는 명문가 여인에게서 후사를 얻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전이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한 것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인 1780년 3월 정조가 궁에서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왕실 어른들이 간택해서 뽑은 두 번째 간택 후궁 화빈윤 씨였습니다. 자, 이때 들어온 당시 조정은요 노론당, 소론당 자 이렇게 노론소노론으로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영의정과 이조 판서 등이 이 소론 계열 인물이었거든요. 권력을 잡고 싶어했던 소론 쪽 인물들이 추천한 후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사를 갖는데 성공할까요? 성공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오. 야. 정조와 합궁하고 2개월이 흘렀을 무렵 화빈윤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태기가. 네. 그렇게 1781년 1월 임신 9개월 차가 된 화빈윤 씨를 위해 산실청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화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요. 왕실과 조정의 기대는 계속 부풀어 올랐겠죠. 한 달 후 모두의 눈과 귀가 화빈윤 씨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겠다. 그런데 화빈윤 씨의 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화빈윤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화빈의 몸에는 출산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왜요? 아마 그 화빈윤 씨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상상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 임신에도 배가 불러요? 네, 부르죠.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산실청이 설치됐다는 거는 내의원에서 진단을 끝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기록이 뭐 사산을 했다, 유산을 했다, 혹은 출산을 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참 황당한 게요. 소론 쪽에서 무려 30개월이나 산실청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태어날 거야, 태어납니다. 곧 태어납니다, 이렇게. 야, 이거는 당시 이 정조의 후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암투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 너무 신기하다. 화빈윤 씨는 10개월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는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화빈윤 씨의 궁은 적막하기만 했죠. 아이고. 또다시 기대가 바스라진 정조나 왕실 어른들은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1780년 9월 7일 궁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분주하게 정조에게 향한 환관과 상궁들. 정조는 도착한 이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습니다. 이때 궁인이 한 말. 왕자 아기씨옵니다. 야. 31살이 되어서야 오매불망 기다리던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정조. 정조는요
귀하디 귀한 왕자의 이름을 이순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벅찬 마음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진짜 처음이네요. 아비라는 호칭이. 아비라는 호칭이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데? 성덕임이었으면 좋겠죠. 성덕이면 다 같이 박수 치고 만세 하겠죠.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로? 오 소름. 우와. 아니 어? 진짜요? 네, 근데 후궁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조는 지금 2번씩이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굳게 닫힌 성덕임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정조는 밤낮으로 고민을 합니다. 약간의 그 당시도 플러팅 같은 걸 좀 하면서 정조가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티를 내야 돼요. 티 내야죠. 표현해야죠. 표현을 해야 돼. 주위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네, 우리 예원 씨 같으면 예원 씨 동생이라든지 예원 씨 친구들을 이용해서 언니 잘 있어? 이러면서 자, 그렇다면 대체 성덕임은 왜 정조의 마음을 받아줬을까요? 자, 이 무렵 정조가 덕임의 관심을 받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성덕임의 허드렛 일을 봐주는 하인을 불러서 이 괜한 트집 잡으면서 가벼운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지, 그랬겠지. 바로 이 주변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성덕임의 관심을 끌려는 그렇다니까.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음을 적극 표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쉬쉬하고 있던 관계가 궁 안에 쫙 퍼지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교수님. 그럼 이 하인을 벌 준 게 진짜 결정적인 거였나요? 당시 그 성덕임의 속내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성덕임이 이제 왕자를 가졌을 때 그쯤이 화빈윤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알려졌던 그 시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빈윤 씨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부담감이 덜한 거죠. 내 하나가 더 후궁이 들어가더라도 굳이 내 아이가 후계자가 된다던가 이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실은 이제 중전에 대한 죄책감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마침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덕임의 마음이 조심스레 열린 겁니다.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말해다오. 정조의 한결같은 마음은 결국 성덕임의 대쪽 같은 마음도 녹이고 말았습니다. 덕임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이제는 정조를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조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정조와 성덕임. 그리고 정조는 정오품 상궁이었던 덕임을 정삼품 소용으로 봉하지요. 승은을 입은 후에도 상궁의 지위에 머물렀던 덕임이 정식 후궁이 된 겁니다. 정조의 성덕임 사랑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정조는요. 정삼품에 봉한 지 단 5개월 만에 성덕임을 정일품 빈에 봉합니다. 오. 그리고 화목하다라는 의미를 담아 직접 의빈이라는 명칭을 내리죠. 덕임에 대한 정조의 애정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정조는요 국사를 마치면 곧장 어, 성덕임을 찾아갑니다. 야, 네.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덕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피로를 푼 거죠. 잠들 때까지 조금만 읽어다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성덕임이 읽어주는 책을 듣기도 하고 직접 한 요리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았겠다. 두 사람의 그 알콩달콩 참기름 신혼생활 게다가 둘 사이에 아들까지 생겼으니 또 아들이에요. 정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죠. 또 아들. 첫 번째 왕자. 그러니까요. 왕자잖아 왕자. 첫 번째 아들을 안겨준 게 성덕임이네요. 그러니까 대단해. 그러니까요. 어우, 야. 아니 저희가 역사여행 떠날 때 항상 막 죽고 죽이고 배신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하면서 맨날 했는데 어우 너무 뭐 지금 은 화목하고 행복해요. 20년간의 사랑의 결실이 네. 아들까지 태어나서 거기서 알콩달콩 밥도 해 먹고 와. 오. 야 걸레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또 아들 아들 얼마나 예뻐. 원자 책봉하고. 그 아빠를 바라보는 그 원자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오. 요거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이고. 어제 뭐라고 했을까? 매번 상께서 들어오시면 반드시 웃으며 맞이하였으며 발걸음이 문 밖으로 나가려 하시면 앙강 울며 찾았다. 아이고.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려고 할 때 오. 뭐 가지 말라고 하고 뭐 같이 자자 하고 이럴 때는 아 이 행복은 진짜 너무 크죠 정말. 예, 너무 크죠. 그저 아빠를 좋아하는 아들에 대한 정조의 사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조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의빈 성덕임의 위상은 어떻겠습니까? 왕실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복덩어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올라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성덕임. 그런데요. 그런 덕임에게 늘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지. 이 사람. 있을 수밖에 없지. 스스로 옳고 유익한 것을 행했고 겸손히 억누르고 두려워 조심해 행동했다. 내전을 모시는데 성심을 다해 준비했다. 성덕임이 신경 쓴 사람 바로 중전인 효의왕후였습니다. 아, 맞아요. 마음 썼잖아요. 진짜 착한 것 같아.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나도 아이 한 명 낳지 못한 당대 인식으로는요 이거 중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왕실 죄인에 다름없거든요. 남편인 정조는 덕임만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원자와 덕임, 정조 이 세 사람이 가족처럼 오붓하게 지내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효의왕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덕이 넘치는 사람이어도 이 궁궐 안에서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겠죠. 덕임은 그런 중전의 마음을 충분히 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전 앞에서 아들 낳았다고 이거 유세 떨긴커녕 자신을 한껏 낮춘 거예요. 자신은 낳기만 했을 뿐 원자는 중전의 아이입니다 라고 못을 받기까지 합니다. 당시엔 원자가 태어나면요 바로 중전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중전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양육은 누구의 몫일까요? 중전? 당연히 중전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후궁인 덕임은 사실상 낄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덕임의 따뜻한 마음에 효의왕후는 아마 감동한 것 같습니다. 효의왕후는 기꺼이 덕임이 아들을 기르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유, 쉽지 진짜. 않죠. 쉽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전 후궁이 서로 배려를 하고 그런 관계는 정말 드문 그런 현상인데요. 정조 역시도 첩이 사랑을 받으면 정씨를 모함하기 마련인데 둘 사이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자매처럼 지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도 효의왕후와 의빈성 씨의 이 관계 자체가 촬영하면서도 신기하다고 오. 생각했어요. 오. 아 이거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나 했는데 그게 다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자, 이렇게 웃음과 사랑이 넘치던 궁에서 원자는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원자가 3살이 되던
1784년 8월 왕실에 오랜만에 큰 경사가 생깁니다. 뭐지? 자, 이건요 바로 세자 책봉식이 열리던 날을 그린 8폭짜리 병풍입니다. 자, 먼저 요 세폭에 그려진 건요 당시 창덕궁 인정전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요쪽 위쪽 이 중앙에 요 비어 있는 자리, 요 비어 있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 것 같아요? 왕. 그렇죠, 맞습니다. 정조입니다. 못 그린다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왕이나 세자는 안 그린다라고 그래요. 배웠으니까. 아, 모르셨어요? 알죠. 왕은 남기면 안 것 돼요. 같은데요? 아유, 용화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폭에 그려진 건요. 창덕궁 중의당입니다. 자, 역시 위쪽 이 중앙에 빈 방석. 세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책봉된 세자는요. 훗날 문효세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문효는 강함과 유연함을 두루 갖추고 효를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문무백관과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뿌듯하지 않냐? 네. 저도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뭔가 어, 왜냐면 뿌듯해. 그동안의 그 러브 스토리 알잖아요. 그렇지. 진짜 사랑의 결실이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된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오래 걸렸네요. 진짜 오래 걸렸다. 정조와 성덕임은 내내 행복했습니다. 정조는 오직 덕임만을 찾았고요. 둘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덕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면서 정조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와. 그러면 그 뒤로 후궁이 없어요? 자식이나? 들어보세요. 너무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지금 아예 없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미 정조 시대 가 있네. 네. 눈빛이 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이 그 세자가 왕이 됐는지 막 지금 너무 미치겠어요. 빨리 좀 해. 기다려보세요. 좋지 오늘 않습니까? 요것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이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유, 무슨 네. 말씀을. 자, 1785년 12월 이렇게 금슬 좋은 정조와 덕임 부부에게 선물이 찾아옵니다. 아이고야. 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어머. 예. 야. 그런데 안 돼요. 덕임이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던 1786년 5월 11일 덕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지? 우리 아가 아비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정조와 성덕임의 금지오겹이자 후계자 문효세자가 겨우 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순아. 순아. 말도 안 돼. 대체 무엇이 세자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홍역이었습니다. 홍역. 당시엔 홍역의 치료약이 마땅치 않아서 걸리면 죽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홍역이 조선 전역에 돌았는데 군까지 침투해서 결국 문효세자의 목숨마저 앗아간 겁니다. 귀하게 얻은 처다들의 황망한 죽음에 넋을 잃은 정조. 당시 정조의 심경 한상진 씨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니 끝내 또 아득하여 꿈인 듯 참이 아닌 듯하였다. 정조는 도무지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로 어떻게. 그렇다면
아들을 잃은 성덕이면 또 어땠을까요? 또 임신 중이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맞습니다. 5개월 차인데 지금. 이때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린 성덕임의 모습을 보고 궁한 사람들이 괴상하다라고 하면서 수군수군 됐다고 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면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에 덕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예원 씨가 그 기록 한번 읽어주시죠.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에 끌려 방자하게 마음대로 슬퍼하며 제가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에 죄를 짓는 겁니다. 유산이 될 수, 네. 위험하니까. 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덕임은 왕의 아이를 품고 있는 자신의 몸은 나라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 마음대로 슬퍼하는 건 이거 나라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사를 생각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울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덕임은 아들이 아플 때 곁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왜였을까요? 임신 중이니까 뭐 그렇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플 때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들을 떠나보낸 덕임은 왕실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슬픔을 삼키고 누르면서 버틴 겁니다. 부모라면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겉으로 티를 안 낸 거지 속으로는 아마 다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그냥 내 탓인 것 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무렵 슬픔에 잠겼던 정조는 신이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 이거 생각하고 싶다. 정조는 사랑하는 아들을 궁궐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오늘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 자리에 묘를 조성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효창묘. 효성스럽고 번성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무뇨세자를 이룬 후에 덕임의 배는 계속 점점 불러옵니다. 정조와 덕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새 생명을 기다렸죠.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둘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자가 죽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덕임은 9개월 만삭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왜요? 덕임의 처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돼요. 덕임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겁니다. 그 이재넌고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은 의빈이 자현증을 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좀 풀어보면 그 임신해서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장기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곤란, 위경련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잖아요. 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몸으로 그럼요. 엄청 왔겠죠. 그럼요. 몸이 그 지경이면서도 덕임은요. 정조가 오면 그 정조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던 거예요. 티를 안 내고. 티를 안 낸 거예요. 아이고. 정조 앞에서는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화하게 웃으며 맞이했던 겁니다. 안 돼, 제발.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국사를 마친 정조가 덕임에게 왔는데 성덕임이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로 정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터뜨립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죠. 바라건대 정전에 자주자주 나아가서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한다면 곧 경사가 찾아올 겁니다. 또 장차 지하에서도 즐겁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도 꼭 중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아유, 왜 그래요?
유언같이 맞아, 말하잖아요. 약간 죽기 전에 하는 말 같아요. 정조는 자신의 품에 안겨 그간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하는 덕임을 보며 알겠다 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와. 아유, 울려 퍼집니다. 아유. 의빈 성덕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9개월 된 아이를 가진 채 홀로 방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덕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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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제발. 제발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불과 4개월 사이에 무뇨세자를 잃고 또 사랑하는 덕임마저 잃은 정조. 덕임은 물론 그 뱃속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가득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월 덕임의 묘자리를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정조는 대신들이 깜짝 놀랄 명을 내렸죠. 대체 어떤 명이었을까요? 문효의 묘와 백보 거리로 빈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성덕임이 아들 문효세자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덕임을 문효세자의 묘와 단 100보 떨어진 곳에 묻으라고 명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왜요? 놀랄 수밖에 없지 지금. 깜짝 놀랍니다. 네. 실제로 문효세자는 효의왕후의 양자, 이제 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자죠. 그런데 성덕임의 경우에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신분, 예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의 경우에는 그 성덕임의 유언을 들어주면서 예법을 어긴 거죠. 얼마큼 이제 정조가 그 성덕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라도 아들이랑 좀 같이 있어라, 이런 어떤 바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었다는 그거를 괜찮은 척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을 수가 없죠. 그렇게 지척에 묻히면서 죽어 아들의 곁에서 함께한 성덕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그쪽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서 효창공원에 있던 그 성덕임과 문효세자의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지금은요, 고양시 서상릉에 각각 묻혀 있는데요. 둘의 무덤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역사적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1786년 정조가 덕임을 묘지에 묻기 전에 큰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덕임과 함께했던 순간들, 덕임의 모습을 글로 남기기로 한 거예요. 와. 덕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후대도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지. 정조는 홀로 방에 앉아 덕임에 대해 한자 한자 적어내려 갑니다. 그렇게 적은 글은 덕임을 묻는 날 묘지명으로 함께 묻힙니다. 그 글이 바로
어제 의빈 묘지명입니다. 너는 멀리 떠났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하지만 땅에 묻었다고 덕임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정조는 이후로도 3년 동안 해마다 빠지지 않고요. 성덕임의 제삿날에 올리는 제문을 직접 씁니다. 내가 연모하였다. 덕임아. 남긴 글 마디마디마다 정말 덕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꾹꾹 눌러 새겨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덕임을 그리워하면서 일을 마치고 홀로 있을 때, 궁궐을 걸을 때 덕임과 함께했던 순간을 문득 떠올리곤 했겠죠. 정조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14년을 보낸 후 눈을 감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정조 대왕으로도 불리죠. 하지만 남자로서 정조는 성덕임이란 한 여인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짧은 삶을 살다 간 게 애달파서 훗날에도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라며 꾹꾹 눌러 기록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 순수한 사랑을 했던 정조의 바람대로 조선의 성덕임이란 여인이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